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리콜드 시작했으니까 교수님께 그 호스트 넘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시죠? 네, 네. 네, 예, 오늘 수업 좀 늦게 끝났던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가뿐한가요? 자,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하루 종일 수업하셔야 돼서 얼마나 힘드실까. 어떡해요. 오늘 또 좀 어려운 내용인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저 다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죠? 한 1, 김산희 2분만 더 기다리면, 선생님만 들어오면 돼요. 김산희 선생님. 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 우리 김사인 선생님, 뭐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하던데. 우리 노준하 대표님 잘 지내십니까? 네. 논문 어떻게 잘 되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려. 초안도 안 나와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아나부님께서 그 인간적인 글쓰기 그것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뭐 유사도 검사까지 통과할 텐데 이제 뭐 카피킬러들 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노준 대표님. 오늘 네. 바로 전 시간 거 논문 몇 분 제 그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AI 의심이 80%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요? 대신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누구실까요? 우리 중에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김산희님. 그 만드신 인간적인 글쓰기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로 작성하고 카피킬러 하면 몇 프로 나오나요? 아, 카피킬러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 네. 분류별 프롬프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거할 때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네. 챗GPT 같은 경우로 이제 네. 프로로 좀 되게 확장 모드로 해서 되게 점검하고 검증하면서 카테고리별로 돌려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AI 프롬프트, 그러니까 네. 이제 저 한마디로 그냥 쉽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AI가 쓴 티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네.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마커 번호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네. 심플하게 네. 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AI가 AI를 체크하는 경우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 뭐 이모지가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AI 스캐너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좀 다양하게 몇 군데를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네. 카테고리별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중에서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지금도 계속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네.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테스트해 볼 때는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같은 경우에 우리들의 네. 요약글을 이제 쓸 때 대부분 이걸 뭘로 카테고리를 놔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글로 놔두든지 뭐 독서 서평으로 두든지 보고서로 음. 두든지 논문으로 두든지 하는데 이거를 넣을 때 자기가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내가 쓴 글이 보고서로 썼으면은 보고서 카테고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음. 논문이다 보니까 모르고 이제 논문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결과값이 이제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약글 논문의 요약 내용을 저는 이전에는
요약 내용이 아니라 저의 소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서평, 서평이나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뭘로 했지? 독서평, 독후감, 서평 이걸로 놔두고 하면 확실히 제가 쓴 거니까 79%, 80% 이상이 나오고 이거를 만약에 보고서로 놔둬버리면은 그 형태가 안 맞고 이제 하니까 인간이 쓴 확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잘못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해서 체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건데 카테고리 분류의 문제라고 판단이 될 때는 카테고리를 다시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네. 나오게끔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좀 네. 해놓은 상태예요. 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노조나 대표님도 이제 논문 쓰셔야 되는데 그 논문을 쓸 때 보통 AI 쓰기도 하고 직접 쓰기도 하는데 학위 논문 넣고 할 때 보통 유사도 검사는 0% 통과할 수 있는데 카피킬러 90% 이상 걸린 사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논문도 어차피 AI는 무조건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인 글쓰기에 대해서도 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저도 무지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 논문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5%까지 다운시켜봤어요. AI 인식률이 5%까지. 그래서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 교수님 막 섞여 나온다. 그래서 저는 네, 궁금한 게, 그래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들이 카피큘러만을 의지해서 하는 경우에 네. 제대로 된 아니야. 논문도 네. 좀 객관적인 형평성이 잘못되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좀 진중하게 보시는 교수님들이면 모를까 그냥 그 AI 검사 도구를 그냥 무작정적으로 신뢰하는 경우에 피해보는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래요. AI 쓰면 좀 완벽하게 쓸 수 있는데 문제 뭐냐 완벽하면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논문에 뭐뭐 씁니다라고 하다가도 뭐뭐 해요 해서 약간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오히려 인간적인 글로 90% 이상 나오고요. 이제 뭐 연역법으로 논문이 전개되는 그 전개를 할 때도 바로 AI는 AI로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완벽을 취하지 마라. 실수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내가 쓰면서도 이제 이거 녹화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AI를 활용하면서도 90% 이상 통과할 수 있냐 이것도 각자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좀 세워야 돼요. 녹화되는군요. 순간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또 조용히 있다 우리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에이전트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자, 화면 떴을까요? 네, 네, 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할은 우리 신민정 학우님께서 항상 떴다고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에이전트 이게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그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여기가 우리가 학위 과정이잖아요. 자격증이 아니고 툴마스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내용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AI나 뭐 AX나 이렇게 만들어서 요즘에 운영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우선은 그 이론적인 거를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인데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스테이지 4까지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이전트 해부학입니다. 도구 사용과 행동을 어떻게 녹여들어서 에이전트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디지털 조직 설계라고 해서
역할 부여를 어떻게 하고 협업을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상태 관리와 그래프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복잡한 거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다음에 자율 운영 시스템과 인간의 통제력을 어디까지 인도할지, 이 세 단계까지 스테이지 4까지를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스테이지 3 같은 거 상태 관리와 그래프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거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에 논란되고 있는 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지금 하네스까지 갔잖아요. 하네스 갔는데 뭐 유명하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라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기능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을 낮추고 결과를 좋게 만드는 통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 보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최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좀 지나가고 있고요. 원래는 나중에 가보면 그 복합 또 네이티브 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은 스테이지 4까지 개론적인 개론을 빨리 훑어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1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일반 채팅과 챗봇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왜 굳이 에이전트 이런 걸 해야 될까요? 도구 사용과 행동을 어떻게 발현시킬까?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LLM을 사용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리즈닝을 했는데 이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은 인간 따로 했었습니다. 챗봇이 보통 생각만 했는데 이걸 능동적으로 에이전트, 비서로서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자, 미리 아실 게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업무 자유라 돈 버는 거 그거는 뭐 겉표면이고 진짜가 있어요. 뭐냐면 잘 고민해 보시면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분석하고 이걸 실행하고 진행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뭐가 떠오르세요? 로봇이에요. 로보틱스예요. 결국은 로봇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만약에 야 비계가 있는데 비계 입을 갈아 끼워 파스타 만들어. 그럼 얘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간 좋아했던 걸 분석하고 추론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과정은 항상 로보틱스예요. 글로 가기 위해서 추론도 필요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화면에 리액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리액트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이게 뭐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리액트는 단어 워낙 많이 쓰여져요. 단일 에이전트가 완벽한 자율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지 루프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어요. react, re는 reasoning, 어떤 걸 계획하다, 추론하다, 결정하다.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걸 의미하고요. acting은 뭐냐면 function calling이라고 해서 내가 LLM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클로드를 사용하면 MCP로 가면 다른 프로그램 연결할 수 있잖아요. 외부 툴을 가져와서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acting이에요. 그래서 react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observation and self-correction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맡겼더니 AI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이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찰하고 self-correction, 자기 수정, 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드는 프레임워크가 요즘에 에이전트에 논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테이지 2에 가면요. 네트워킹 이스태블리싱, 다시 말하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디지털 조직 설계할 거냐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역할을 부여하고 협업 프로토콜인데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녹색 부분이 있고 녹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가다가 파란 부분 하는 부분이 있죠. 잘 보시면 이런 구성을 어떻게 잘 짜냐에 따라 내 업무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가운데라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왼손, 오른손처럼 또 다른 에이전트를 꾸릴 수가 있고요. 발에 에이전트를 또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내가 다중으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업무 배정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제임스파크에 오픈콜로 서비스 열었잖아요. 요즘에 미국의 많은 팀에서 오픈콜로처럼 그걸 무료로 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원리가 왜 만드는지를 몰라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실수하게 되고 돈만 까먹게 되고, 예를 들면 실패하다가 괜히 또 잘못하면 시큐리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걸로 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역할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논문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리서처,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와서 글을 쓰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출처가 맞는지 이걸 평가해야 되잖아. 리뷰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어떤 거를 리서치하고 글을 쓰기 전에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 및 하나씩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리서처가 조사한 거를 내용을 라이터에게 보내면 라이터는 그거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에이전트로 잘 설정해 놓으면 리서치에서 결과를 보내면 라이트 글 쓰면서 토론을 하게 돼요. 이게 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럼 다시 가서 다시 조사하기도 하고, 라이터를 통과해서 리뷰어까지 오게 되면 또 리서처와 관계를 맺어서 또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구글이 잘해요. 제가 혹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200만 토큰 하면서 MOE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Mixture of Expert. 요즘에 재민이가 자기가 어떤 명령 내리면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여러 명 세워요. 그 통과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 방식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때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크루 AI와 오토젠 아키텍처 요즘에 이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요. 크루 AI 해갖고 뭐 오픈클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토젠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크루 AI, 내가 업무를 주고 받아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요런 게 있고, 오토젠 아키텍처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하고 받고 요걸 하다 보면 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오토젠은 뭐냐? 병렬로 동시에 실행이 가능해요. 그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순차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CPU라고 하죠. 아니면 스퀘셜이라고 하는데, 한 에이전트의 결과물이 다음 에이전트로 입력값이 되는 선형적인 워크플로우를 순차적 프로세스, 시퀀셜이라는 단어가 뜨면 아, 요걸 의미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단어를 알아야 내가 외국 유튜버 또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이라키가 알죠? 계층.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매니저가 있고요. 워커가 있어요. 이 워커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엠파렌이나 메이크 자동화 쓰면 노드라는 게 있어요. 자, 노드가 뭐냐?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부분인데 노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매니저가 역할을 주는 겁니다. 역할을 줘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매니저가 모든 권한, 툴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다 보니 각 워크 노드에게 알맞는 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배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워크플로우도 짜게 되는 겁니다. 자, 스테이지 3에 가면 이제 상태 관리와 그래프 오케스트레이션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래프를 그때 수치 그래프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이걸 에이전트를 어떻게 워크플로우 짤 거냐, 복잡한 도식도 있죠. 이런 거를 통칭해서 그래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랑그래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LLM 같은 걸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거를 그래프라고 표현해요. 그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도 통제해야 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컨텍스트 엔지니어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배경 하드웨어 있죠. 이걸 통제해서 결과를 유도하는 겁니다. 최근에 고급 정보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픈 AI하고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명령 내리는 자연어 있죠. 그게 절대 기계어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한다. 최근에 선언했어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구글에서는 이제 바이브 코딩처럼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방식 포기하기로 결의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네스처럼 통제를 하고 이제는 아예 기계어 쪽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바이브 코딩 곧 없어집니다. 이제는 기계로 직접 갈 거예요. 이제 너무 급변했어요. 한계를 느낀대요. 최근에 2주 나왔던 내부 문서입니다. 아예 포기한다고 선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알아야 되고 요 오케스트라인도 알아야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문서가 아니라 AI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광고 나오잖아요. 이런 쪽으로 관심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랑그래프 아키텍처입니다. 노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있고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컵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서 동그란 게 뭐냐면 노드입니다. 개별 에이전트나 작업 단위를 노드라고 하고 엣지가 뭐냐? 이 노드가 중앙에 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중간에 연결되는 작업의 흐름과 순서도를 이렇게 통제하는 경로, 이거를 엣지라고 표현하고 가운데 메인 컵이 있습니다. 모든 노드가 이 컵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컵 모양에. 이거를 GS, 글로벌 상태, 글로벌 스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 데이터 코어예요. 메모리 공유를 통해서 모든 에이전트가 일관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혹시 가끔씩 뉴스에 교통, 추석 때 교통 전망 센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카메라가 다 있고 한 군데에서 방송하고 통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에이전트가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보를 나누고 통제합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구슬이 6개가 있죠. 각이 노드인데 노드가 글로벌 상태 가운데 컵, GS에는 연결되어 있으나 노드와 노드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연상해서 이제 가셔야 돼요.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넘기셔도 되십니다. 자, 조건부 라이팅입니다. 순환 워크플로우인데요. 자, 예를 들면 그 북쪽에서 1번부터 볼게요. 라이터, 아까처럼 리서처, 그거를 어떤 자료를 모으고 그거로 라이터로 초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초안 제출하면 아까 보면 밑에 보면 리뷰어가 있잖아요. 체크 포인터가 있는데 그걸 받으면 리뷰어가 조건부 게이트에서 이거를 승인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시카고 형식으로 작성했냐 출처를 MBA 작성이냐 하버드 형식이냐 이런 거로 평가하는 기준 같은 걸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되면 3번 패스에 승인됩니다. 승인되면 뭐예요?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번에서 조건부의 형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스톱해버립니다. 스톱해버리고 4번 다른 패스로 돌려요. 반려해요. 검수자가 불합격을 주면 다시 리서치에게 돌려줘서 리서치 다시 조사하고 1번 라이터 다시 쓰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계속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토큰 다 까먹는 거예요. 무한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도 리뷰에서 얼마 정도 돌릴 수 있냐, 반복할 수 있냐, 요거를 설정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체크 포인트인데 이런 걸 연상해 가시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에이전트 프로그램 사랑하면 돈 많이 내야 돼요. 그죠? 구성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요거를 안 알려주고 겉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알면 내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픈 클로를 직접 안 해도 내가 짤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거 과정을 설명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캡슐에 있어서 이렇게 단일로 돌아간 걸 싱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도구 기반 자율성으로 목적이 하나일 때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시퀀셜, 아까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멀티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오른쪽 위가 리서처, 조사, 라이터, 그 다음에 리뷰어, 역할 페르소나 주고 이 과정 거친 게 있고 최근에는 스테이지 3 이상으로 다 갔어요. 그래프 베이스드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상태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노드가 있고 어떻게 됐는지 정보를 갖게 되고 노드와 노드 사이는 갈 수 없지만 노드가 실행하고 정보를 가져와요. 중앙 글로벌 스테이트에 가져오면 그걸로 판단해서 다른 에이전트에 다른 업무를 주고 이런 걸 짜게 돼요. 이런 짜는 조건을 통칭해서 그래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마누스 사용해 보셨어요? 논문 쓰라 그랬던 얘가 계획을 짜잖아요. 그 계획 짜는 게
그래프예요. 예, 그거예요. 옛날에 그게 뭐죠? 그 일본에 만든 그 검색 엔진도 논문 쓰라 그러면 이게 계획을 짜고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그래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정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4입니다. 자율운영 시스템을 돌리는데 결국은 그녀는 AI가 다 할 수 있냐? 아니요. 최근에 논란은 뭐냐면 책임감이 따라서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 승인 책임은 져야 된다. 그 결과는. 결국 책임은 휴먼 인더 루프를 강조하고 있어. 이걸 히틀이라고 합니다. 휴먼 인더 루프. 루프가 뭐냐면 아까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안에 마지막에 인간 휴먼을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그 책임성 때문에 레거시 입장에서도요. 그 이야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먼 인더 루프라고 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주식을 하는데 네가 주식의 변동성을 조사해와. 그리고 오르는 거 있잖아. 그럼 내가 그걸 살 수 있도록 정보를 가져와. 그러면 그 주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걸 AI에 맡기겠어요? 아니면 내 승인을 받겠어요? 보통은 갖고 오면 내가 승인하면 사잖아요. 그 마지막 승인하는 안정장치 이런 거를 히틀,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정 두 번째가 예외 처리와 복원력이 있어요. API를 연결해 쓰고 있는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중에 버그가 몇 번 일어난다.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10번 반복하게 되면 그만두고 나한테 알려줘. 이런 거예요. 혹시 원자력 발전소 한번 가보셨어요? 그 일본이 그 원자력 발전소 무너졌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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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원래는 자동화인데 한계를 넘어가니까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고급 용어로 히틀,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짜느냐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를 들면 클로드 세계 코딩 대회가 있어요. 코딩도 이렇게 잘 짜는 건데 문제가 뭐냐? 세계 코딩 1위가 누구냐면 그런 거예요. 요거를 복잡하게 안 하고 가장 간단한 작은 수의 토큰을 사용하여 코딩을 짜는데 많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세계 1위예요. 이건 고수입니다. 코드를 깎는다 그러잖아요. 불필요한 거 다 빼고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짜는 사람이 실력자라는 거예요. 이건 고수의 반열로 가야 되는 경험도 많아야 돼요. 자, 보시면 도구, 리액트, 조직, 그 다음에 통제, 그리고 히틀 이거를 완벽하게 합하는 게 현재 에이전트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구, 리액트 뭐라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조직, 어떻게 그걸 돌릴 거냐? 통제, 어디서 멈출 거냐? 마지막, 인간 개입이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바로 에이전트 현재 범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바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이전트 해부학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에이전트 해부학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모듈 3 스테이지 1 PPT 화면 떴죠? 신민정님? PPT 화면 아직 안 떴습니다. 안 떴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자,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우겠습니다. 자, 화면 떴죠? 네, 떴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이전트를 해부학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를 어떤 걸 설계한다고 할 때 세 가지 기둥을 많이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LLM, 라지 아시죠? 랭귀지 모델. LLM as a CPU. 다시 말하면 중앙 처리 장치처럼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때 쓰이는 LLM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일 목적이다. 그러면 정말 이걸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결정 엔진으로서 LLM이 역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크로스로드 1급 강의할 때 요번에 제이슨 스키마를 짜서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어떤 설교문이 있습니다. 설교문을 LLM에 집어넣어서 요거로 어떻게 낭독했으면 TTS, 예를 들면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해서 그 읽는 거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는지 제이슨 스키마를 자동으로 짜는 거를 1급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통제를 해서 내가 어떤 단임 목적으로 직접 주관에 할 수 있는 LLM, Azure CPU 이 기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액트 앤 리플렉지온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리즈닝, 사고하고 액트, 행동하고 리플렉티온, observation 뭐예요? 관찰하고 자기 치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내렸는데 그거를 추론해서 실행하고 다시 관찰했더니 뭔가 오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그걸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I 스튜디오에서 빌드란 기능으로 이렇게 어플을 만들었을 때 어떤 기능이 안 돼요. 그 왼쪽 하단에다가 야 어떤 게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알아서 분석하고 자가치유하잖아요. 그 기능이 여기 보시면 레플렉지온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패럴렐 툴 컬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복수 API 비동기 호출을 통한 지연 시간 극소화 및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최적화입니다. 이 말이 뭐냐? 아까처럼 1번의 LLM Azure CPU는 중앙처리 장치처럼 순차적 단계다 보니 어떤 업무를 끝내야 에이전트가 일을 끝내야 다음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연 시간이 오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수 API 비동기 호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 개의 LLM을 동시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왜 API 비동기 호출이냐? 예를 들면 연결해 놓으면 하나가 실행 완료돼야 하나가 움직이잖아요.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가 완료되기 직전에 평행으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극강화시키는 걸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옛날에 CPU 시대 때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가 단일 목적을 하기 편했는데 음악이나 그림이나 갔더니 어려워졌잖아요. 그 CPU에서 뭐로 왔어요? GPU가 왔잖아요. 그래픽.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CPU를 병렬로 쌓아서 동시에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상을 생각하시면 쉽게 여겨지실 겁니다. 자, LLM은 과거의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앵무새라 그랬어요. 텍스트를 뱉어내는 확률적 앵무새라고 인식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공된 도구를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하네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텍스트 앵무새입니다. 학습된 데이터에 갇혀서 단전 확률적 단어 생성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운 패러다임 운영 체제는 뭐냐? 도구, 함수를 조합해서 어떤 실행 실점을 입력해 놓고 그에 맞춰서 통제하는 인지 오케스트레이터로 가게 됐어요. 최신 모델은 도구 사용에 원초적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그걸로 가게 되고요. 최근에 오픈 AI, 챗GPT나 제미니 사용해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세 조정해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능이 있는데요. 펑션 컬링, 메커니즘 해보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가져오는, 불러오는 거 할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첫 번째, 프롬프트와 제이슨 스키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도구의 이름, 어떤 도구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매개 변수,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제이슨 파일로 구조를 주입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데 어떤 설교문인데 이거를 TTS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몇 분 몇 초에는 들숨, 몇 분 몇 초에는 날숨, 몇 분 몇 초에는 침묵, 어디서는 좀 격불한 어투로 이런 설정을 내가 구제에 넣을 수 있거든요. 아예 판을 짤 수가 있어요. 제이슨 스키마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로퍼빌리티 스페셜 토큰이 있습니다. LLM이 일반 텍스트 대신 특정 도구를 호출하라는 특수 토큰 제이슨 인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수치가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시겠지만 회계학이나 이런 복잡한 주식이나 은행 변동 이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에는요. LLM이 솔직하게 약해요. 그래서 진짜 하는 사람은 파이썬이나 코딩을 짜서 실제 계산은 따로
그 계산기에 넣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local execution입니다. 실행은 LLM이 아닌 로컬 서버에서 수행하는 거죠. API를 실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젠마 4가 나왔잖아요. 이게 왜 유명합니까? 로컬 내 컴퓨터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설치해서 내가 내 자료를 집어넣으면 내 컴퓨터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워크플로우는 LLM이 짜지만 그걸 조사하거나 정리하거나 실제 실행할 때 내 안에 있는 걸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점 무엇입니까? API 토큰 값 줄어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observation, synthesis가 있는데요. 서버의 결과 값을 다시 LLM에 주입해서 최종 답변을 합성하는 겁니다. observation은 뭐라고 하냐면 observation 해도 되고 체크 포인트라고 보셔도 되고 리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있는데 평가해서 다시 처음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디플로이 할 거냐 결정하는 그 부분 말하는 거죠. 자, 리액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인지 루프의 완성인데요. 이걸 처음 어디다 정립했냐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하고 구글이 정립한 에이전트의 표준 규격입니다. 자, 표준 규격인데요. 그걸 리액트라고 합니다. reasoning, acting. 자, 첫 번째. 어떤 내가 명령을 내리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얘들아 주가와 뉴스를 그 사용자가 물어왔다. 그럼 주가 API부터 호출하자.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저 보세요. get stock price symbol AAPL이잖아요. 자, stock 주식 가격을 미리 설정해 놓은 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전 가격에 0.8 이상인지 0.8 이하인지 이런 수치를 기준을 설정해 놓잖아요. 그에 맞춰 실행합니다. 그리고 앞접이 있죠. 관찰해요. 반환값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래서 이 루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걸 구입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거를 갈아탈 거냐 그런 거를 조사해서 마지막 파이널 앤서 최종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집된 주가와 뉴스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종 텍스트 답변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요 예상외로 복잡한 단계로 갑니다. 이거 강기된 부분이 뭐냐면 The Power of Thought입니다. 생각의 힘.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COT 뭐예요? Chain of Thought. 뭐냐면 전에는 에이전트 기능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COT가 정말 활용했어요. 야 너는 아래 형식대로 해. 1번 뭐뭐 해줘. 2번 뭐 해줘. 예를 들면 너는 누구야. 2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3번 야 어디 가서 어떤 자리 갖고 어떻게 해줘. 4번 서론 본론 결론 형식해줘. 5번 아니면 뭐 학술적인 단어로 구성해줘. 이런 단계별로 넣고 환각을 줄이고 결과물 좋게 만들 노력을 했잖아요. 그 COT가 진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기준 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명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이 도구를 선택했는지 텍스트로 나에게 출력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적인 확률 계산을 명치적 논리로 치환함으로써 도구 선택 정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AI로 수많은 조사해서 강의안도 짜거든요. 강의안 짤 때 저 프롬프트가 따로 있어요. COT를 사용해서 단계별로 하고 야 4단계 강의안을 만들 때 1단계 어떻게 2단계 3단계 설정해 주고 먼저 하나씩 만들어 1단계를 선택하고 내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 승인한 후에 다음 단계 넘어가.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가 더 풍부하게 자세하게 정확도 높게 그 단계별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에이전트는 실패를 먹고 잘합니다. 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명령 냈는데 갑자기 API 500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API 500 에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입력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든 그 에이전트 프로그램 규격 형식은 날짜를 자 보세요. DDMMYY 뭐냐면 일, 월, 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데이터를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연, 월, 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순 스크립트 로봇은 챗봇은 여기서 멈춰버려요. 왜요? 형식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리플렉지언, 자가치유, 자기 반영을 이거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러 메시지 자체를 관찰로 취급하고요. 이게 왜 틀렸는지 LLM에 재주입해요. 그러면 날짜 형식이 틀렸구나 수정해 다시 호출하자라고 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분석하고 제시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 때 아니면 코딩 짤 때 PRD를 해요. 어떤 제품 만들 때 제품 요구서를 하잖아요. 거기에 형식을 처음에 집어넣으면 그에 맞춰서 자가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자율형, 예를 들면 자율형 DevOps SRE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자율형 DevOps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거요. Dev가 Development, 개발, Ops가 뭐냐면 운영이잖아요. Operations, 약자니까 개발과 운영을 원래는 옛날에는 개발자 따로 운영자 따로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합해서 개발과 운영을 한꺼번에 짜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홈페이지 하나 만들 때도 프론트엔드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밑에 저장하는 백엔드, 그다음에 연결하는 로직, 아니면 디플로이 많은 걸 감안해야 됐는데 전에는 하나하나 전문가가 있었지만 지금 안 그래요. 들어보셨죠? 풀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풀스택은 뭐예요? 모든 단계를 한 사람이 한 관점으로 하나로 한 에이전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환성 이런 거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성해서 한꺼번에 돌릴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동적 퀀트 트레이딩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기반으로 차익 거래를 따져서 실행하는 파이프라인 짤 수가 있어요. 이거 딱 보시면 필이 오실 겁니다. 주식 이렇게 하겠네? 맞아요. 주식 이렇게 짜요. 처음에 LLM이 수학적 환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따라 요즘에 전쟁이 많잖아. 이런 거로 주식이 막 바뀌거든요. 바뀔 때 복잡한 재무 비율 계산 LLM 솔직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환각의 위험이 존재해요. 그래서 짭니다. 어디 짜요? 풀크럼 그거 보면 파이썬으로 계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적화된 걸요. 그래서 변동이 있는 계산은 따로 파이썬에 맡기는 거죠. 그 계산은 나오면 그거를 합해서 통제된 결론을 추출하는 동적 퀀트 트레이딩 에이전트 방식도 있습니다. 자, 궁극의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뭘까요? 병렬 도구를 만들고 자가치유하는 겁니다. 패러렐 투 콜링과 리플렉지온을 합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LLM을 CPU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는 거예요. 비동기 병렬 처리입니다. 중앙 허브에서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뻗어나가도록 에이전트를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는 거죠. 에이전트끼리는 교류할 수 없어요. LLM은 와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가치유 가능하죠. 각각의 줄기는 자기만의 리액트, 리플렉션 루프를 거치면서 오류 발생 시 스스로 치유한 뒤 중앙으로 귀환시켜서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24시간 해커톤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셀프 힐링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가능합니다. 기업 재무 데이터를 수집해서 완벽한 바이덴틱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라.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자, 이 말이 뭐냐? 기업 재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여기 보면 파이덴틱 제이슨 형태가 뭐냐면 파이덴틱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기계어로 잘 처리할 수 있는 파이썬 언어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그의 라이브러리에 집어넣을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라고 처음에 목표를 잡아놓는 거죠. 그 함정이 있는데 툴 A가 있어요. 사내 데이터베이스 API는 의도적으로 500 인터널 서버 에러를 발생하도록 하드코딩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툴 A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소속된 사내 회사 내에 기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설정된 그 뭐라 그러죠? 포맷이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것과 충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툴 A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툴 B를 만드는 거예요. 내 노트북 안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면 또 다른 API를 가져와서 다른 거에 합당한 걸 만들고 그걸 거쳐서 나중에 합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24시간 이걸 돌리는 것. 그게 바로 24시간 그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과제 해결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툴 A에서 시스템 크래시가 방지돼요. 에러 포착되잖아요. 그러면 사내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었다. 외부 검색으로 가자. 그래서 툴 A의 교차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덴틱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툴 A와 툴 B를 순서대로 할 수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병렬로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료 평가에서 나아가요. 나중에 좀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 목표가 있잖아요. 툴 A와 툴 B를 동시에 돌려요. 그래서 툴 A와 툴 B의 결과물을 갖고 둘 비교 관리시켜요. 누가? LLM이.
그리고 그 중에서 옳은 걸 가져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파이덴틱 제이슨 데이터베이스, 우리 아까 말한 목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에이전트의 프레임이에요. 이걸 아셔야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워집니다. 곧.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으로 갑니다. 자, 잠깐만요. 또 이게 끊어지네요. 네. 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상태 관리와 그래프 오케스트레이션, 신민정님 떴나요? 네,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걸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3번이 떴는데, 잠깐만요. 자, 2번부터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디지털 조직 설계 떴나요? 네, 떴습니다. 자, 이제 에이전트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MAS가 그의 약자예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이제는 전에는 개발자들이 신 에이전트라고 말했던 그 단어를 넘어서게 됩니다. 옛날에는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 신 에이전트 한 개가 있는데 에이전트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여기 한 에이전트의 기획과 코딩과 마케팅과 코딩과 기획과 마케팅과 테스트와 기획을 했더니 인지적인 맹점이 생기더라. 한 명의 천재긴 맞는데 천재에게 모든 걸 맡기면 집중도의 메커니즘이 붕괴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쉬지 않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지적 오류가 생기잖아요. 이런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환각을 수학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멀티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AI 스튜디오 사용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에이전트의 어떤 업무를 맡겨놓고 나서 우리가 뭐야? 템퍼러처를 조절하는 거죠. 그 AI 스튜디오의 오른쪽 중간에 보면 템퍼러처가 있잖아요. 그 온도를 0.7로 하면 글을 쓰는 AI,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초안장 집중하도록 설정되어 있잖아요. 온도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객관적입니다. 무결점 팩트 체크 이런 거 할 때 온도 0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에는 어떻게 했냐? MAS에서는 0.7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온도 0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두 개를 싸우게 만들어서 환각의 퍼센티지를 낮게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디지털 직원의 해부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로 AI 아키텍처가 있어요. 아까 좀 봤죠? 크로 AI 아키텍처 제너레이티브 아까 있었잖아요. 저 크로 AI 아키텍처인데요. 4가지 속성의 완벽한 격리로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책. 당신은 20년차 시니어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목표. PPR 규격을 준수하는 완벽한 비동기 API 코드를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용도구는 파이썬, GitHub 서치를 사용하되 웹 권색은 제외하는 겁니다. 성향은 지저분한 코드를 극도로 혐오하며 예외 처리를 우선순위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차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PEP8 규격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PEP8 규격이란 파이썬 코드 있죠.
파이썬 코딩을 할 때 그 잘 사용하는 표준화된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완벽히 코드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파이썬과 깃허브에 있는 요걸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코드를 지저분한 코드가 아니라 깨끗한 코드로 예외 처리를 우선순위해서 만들기를 해본다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한 분 좀 들어오시려고 하셔서요. 네. 네. 자, 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자, 해박하고요. 메시지 패싱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모형론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구성하는데 거의 이 세 가지를 많이 써요. 이걸 복잡하게 사용하는데, 아까 말한 시퀀셜, 뭐예요? 리서처, 라이터, 검사 순으로 공장 컨베이어 발들처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서 완료가 안 되면 아래가 안 돌아갑니다. 타입 B가 있어요. 하이라키 아시죠? 자, 계층적으로. 매니저가 업무를 쪼개요. 노드 에이전트를 맡기고 거기에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의 역할은 누구? 매니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적입니다. adversarial, autogen인데, 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형식이 있는데요. 자, 크루 AI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죠? 근데 오토젠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는 적대적을 만들어요. 정반화처럼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두 개가 싸워서 합을 나오듯이 에이전트에게 결과물을 동시에 만들게 하고 그거를 비교 싸우고 토론하게 만들어 인해서 저 궁극에 가까운 결점을 만드는 게 오토젠 방식입니다. 자, 자율형 소프트웨어 팩토리가 있는데 한번 과정을 보시면, 자, 모호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매니저, 아이디어를 PRD로 구체화하죠. 자, PRD가 뭔지 아실 겁니다. 제품 기획서예요. 사용 설명서. 내가 홈페이지 만들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만드는 사람이 저를 인터뷰해요. 그래서 뭐뭐뭐뭐 적어놔요. 기획 계획서. PRD 아실 겁니다.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PRD 뭐예요? 제품 기획서잖아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매니저, 기술 매뉴얼이 있고요. 또 몇 가지 한 4-5개가 있는데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호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PRD로 구체화시키고 이걸 돌립니다. 시니어 엔지니어 에이전트로 VS 코드 돌리다가 터미널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QA 테스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 보시면 통과시 결과를 만들었는데 체크 포인트에서 이걸 평가를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짜와. 다시 돌아가요. 리젝트 에러로 다시 돌아가요. 이걸 몇 번을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최종 완성 앱으로 이끌어주는 게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엔지니어와 QA가 서로 코드를 주고받으면서 완벽해질 때까지 자율 검증을 반복합니다. 자, 케이스 B입니다. AI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적대적 토론을 통해서 숨겨진 리스크 제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시면, 잘 보면 이걸 작게 표현하면 주식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꾸며요. 보시면 보세요. 매크로 어널리티스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시경제 금리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요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낮아지는 게 있잖아요. 매크로 어널리스트가 뭐냐면 그 트렌드를 조사하는 거예요. 트렌드 조사, 무조건 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팀이 있냐면 컨텐트 에이전트가 있어요. 재무제표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를 연구하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우리가 작년 말에 세웠던 올해 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재무제표하고 많은 걸 포함해서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평가하는 부서, 퀀트 에이전트예요. 이 두 개를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리스크 매니저가 어떤 쪽이 리스크가 적은지, 어느 쪽이 수익을 얻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레드 티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최종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 매크로 어널리시스에서 주식 시장 가서 급상승하는 걸 조사해 와요. 그러면 컨텐트 에이전트는 뭐예요? 내가 얼마 있는지 계산하는 거. 돈 없으면 돈 빌릴 수는 없잖아요. 빌리면 망하잖아요. 내가 얼마 있는지, 몇 프로를 투자하겠는지 이걸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쪽에 맞는지 결국은 리스크 매니저에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공학적 논리입니다. 자, 실습 과제인데요. 자, 보셔요.
자,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하고 100%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론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에이전트 1에는 뭘 맡기냐면 CEO예요. CEO 아시죠? 체어맨. 이가 뭡니까? 이가 이그제큐티브. 이 실행가예요. 실행가. 그리고 혁신가의 의미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트렌드를 계산하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온도는 뭐예요? 창조적이어야 되니까 0.7에서 1. 자, 에이전트 E는 뭐예요? CFO. 체어맨인데 F가 뭐냐면 파이낸셜이에요. 재정.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입니다. 내가 예산이 얼마인지, 매몰 비용, 위약금, 단기 매출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 C가 뭐예요? 의장 체어맨입니다. 뭐예요?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T가 나온 결과물을 갖고 이걸 팩트 체크해서 최종 결론 도출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CEO, 트렌드를 0.7로 계산하고 CFO, 현재 내 예산을 0.1로 계산하고 보고서 A가 찬성이 나오고 보고서 B 반대가 나오면 A, B를 가지고 체어맨이 팩트 체크해서 최종 이사회 결의안을 갖고 오는 겁니다. 딱 봐도 주식 같지 않습니까? 주식 이런 패턴으로 해요. 이걸 그런데 그래서는 보고서가 아니고 여기 수치가 나와요. 얼마 위, 얼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또 리스크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까지를 잘 실행하려면 인지 과부하와 컨텐츠 공유하는 걸 좀 우리가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민이가 200만 토큰까지 늘려놨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게 왼쪽 인지 과부하 PPT 그림처럼 이게 그냥 때려 부으면 에이전트가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에이전트는 다 읽지 않습니다. 컨텍스트 리미트가 붕괴돼요. 어떻게 읽냐면 오른쪽 보면 의미론적으로 semantic retrieval. 다시 말하면 딱 봐갖고 어떤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논문을 집어넣잖아요. AI는 뭐부터 읽냐면 제목, 주제, 목차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목차를 읽고 그 다음에 출처든 중요한 걸 하위 순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도 아니에요. 키워드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의미가 있는 의미론적인 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라고 표현할까? 만약에 페이스북이면 키워드라기보다 해시태그가 있잖아요. 해시태그로 단어를 검색하면 그 내용이 검색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의미론적인 내용 요것부터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 가면 자 보세요. 우리가 책을 찾을 때 도서관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찾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00, 01, 02, 02, 100, 102 수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벡터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요거를 설정해 나와야 에이전트가 순직하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DBPR 갈 때도 논문 찾을 때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검색하나요? 아니요.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서처가 수집한 10만 자의 데이터를 라이터의 프롬프트에 우겨 넣으면 붕괴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 아까처럼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공유 메모리, 거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좋은 말로 하면 쉽게 단적 표현하면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파인 튜닝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LLM을 내가 로컬로 이게 설치할 때 변호사는 변호사 관련된 일만 하니까 변호사 관련 자료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면 의사 관련된 자료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료도 선출해서 비율도 다르게 하는 거 파인 튜닝 하는데 다시 말하면 벡터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해야지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무한 루퍼 방지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된 폭주를 막는 세 가지 탈출 조건이 있는데요. 자, QA 에이전트와 개발자 에이전트를 영원한 반려 폭풍을 끊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장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max iterations 뭐냐? 최대 핑퐁이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횟수예요. 그래서 max iteration 땡땡 5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빠꾸시켜 하다가 5번을 넘어가면 스탑해버려요. 또 한 가지가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처리 시간 초과 시 루프 중단이 인간 개입 요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혹시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그 앱스 스크립트 사용해 보셨어요? 내가 자연어만 집어넣으면 얘가 코딩을 짭니다. 근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앱스 스크립트는 실행을 시키면 6분을 넘어가면 멈춰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재승인 눌러야 다시 진행돼요. 그 타임아웃을 걸어놨어요. 무한정 돌릴까봐. 그런데
거기 보면 구글 코어랩은 있는데 코어랩은 타임아웃이 안 걸려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한 번에 해버려요.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해버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히틀, 아까 말씀드린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야, 치명적 에러가 몇 번 반복 시의 마지막 결정은 인간에게 알려줘. 이런 게 바로 히틀,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왜요? 어차피 결과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데드락을 걸어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떤 결과를 보고 클릭할 때까지 1.5초 아니면 2초 걸려요. 근데 AI는 0.04초 정도 평균적 걸린대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0.04초면 인간이 몇 배일까요? 예를 들면 인간이 통제하지 않으면 AI는 무궁무진하게 돌아요. 그러면 첫 번째 API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I am a boy 그런데 I 1 am 1 boy 이게 만약에 무한정 돌아가면 1시간만 지나도 토큰이 얼마 될까요? 바로 그냥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직의 진화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해 보셨는데 여러분들 조직에서 아니 여러분들 일거리에서 지금 현재 내가 기획을 하고 실행하고 검토를 거쳐서 완성품 나올 때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에이전트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고민해 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누스나 젠스파크나 오픈 클로우를 가면 이걸 해놓으면 AI가 짜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I 스튜디오나 구글 잼스에 가면 그 잼스를 내가 챗봇을 만들 수 있잖아요. 챗봇을 순서대로 만들면 그게 워크플로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드로 앱을 만들자니 그건 공개용이고 나만 쓰려면 그렇게 만들 필요 디플로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챗봇을 여러 개 만들어서 기획, 실행, 검토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했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를 아냐에 따라서 토큰 수를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심히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우실까 봐. 그러나 여기는 다 전문가인 걸 믿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요? 네. 네.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어차피 요즘에요. 그 에이전트 뭐 세미나나 이렇게 강사를 가면 질문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이거 최소한의 정보기 때문에 이걸 아시면 됐고 제가 이거를 저도 이거 공부했지만 어디 공부했냐면 미국 MIT나 아니면 하버드나 이런 거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이전트만 갖고 와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도 뭐 할 때 좋고요. 근데 교수님, 네, 어, 혹시나 우리가 이거 수업 맞추고 잊어먹을까 봐 제가 네네네. 생각났을 때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잠깐 이야기하고 나중에 수업 마치고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준하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스타디 할 때 우리 우동식 목사님한테 꼭 뭐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자고 했던 거 그거 있지 않았나요? 네,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노준하 선생님 기억나시죠? 특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강이었나? 하여튼 뭐였지?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꼭 잊어먹지 말고 오늘 얘기하자고 했는데 다 우리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교수님. 아니, 근데 아나부님은 솔직히 모르는 거 없으시잖아요. 저요? 아유, 별 말씀을요, 교수님. 또 모르는 거 아니, 엄청 많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도 거의 반 이상을 모르겠는데요. 에이전트를 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이게 어디를, 중간에 그냥 그 쉽게 뭔가 깨달은 걸 이야기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에이전트에서 앱 만들 때 토큰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뭐 클로드 네, 코드라든지 이제 뭐 심지어 챗GPT 이제 프로 중에서도 좀 코드화된 기능을 통해서 미리 이제 뭐 스키마 코드라든지 뭐 제이슨 코드라든지 이제 앱 네, 코드를 미리 좀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넘겨서 이제 토큰 네. 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아까 강의에 있었던 그 내용을 PIP. 사용하고는 있어요. 네. 네.
보니까 뭐 아나부님은 홈페이지 이런 것도 뭐 자유자재로 만드실 거니까 그걸 다 아시는 거 보면 뭐 아나부님 모르시는 거 없겠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강사로 세워야지. 자, 세 번째 들어가고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자, 상태 관리와 그래프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자, 개그 한계 돌파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반향으로 아까 말한 순차적인 CPU 그런 관식인데요. 이제는 한계가 왔대요. 그래서 랑그래프 아키텍처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글로벌 스테이트가 뭐냐, 노드가 뭐냐, 조건부 엣지가 뭐냐, 리듀서, 체크 포인터가 뭐냐, 이런 걸로 메모리 동기화 충돌 방지 이런 걸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번뜩 생각나다 하지만 아라브님이 말씀하셨지만 클로버 코드로 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챗GPT 올트만이 딴 건 못하겠고 요거는 해서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오픈 AI의 코덱스 개념이 있잖아요. 코덱스의 개념 나온 게 현재 클로버 코드를 능가하는 게 지금 실렸어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지금 현재 클로버 코드 사용한 사람들도 이제 황당한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고. 지난 스타디에 챗GPT 코덱스 네. 그거 토요일 날 우리 몇 명이 만나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그거 이제 와우. 돌려봤었어요. 예, 예. 네. 역시 뭐 모르는 게 없으시네. 빠르네요. 그 누가 가르쳤나요? 아나부 선생님만 이해하시고 저희 진짜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교수님. 그래요? 네. 저도 아나부님 같아요. 그때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나요? 간단하게 알아본 거고요. 제가 그냥 알려드렸어요. 간단한 부분만. 아나부님은 왜 실천신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아시는데. 나중에 한번 그런 걸 많이 공유해 주세요. 특히 세미나 때. 나중에 이거 끊고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랑그래프 아키텍처 마스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글로벌 상태 노드, 엣지, 리듀서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고요. 영속성과 시간 여행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체크 포인트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위험 넘어갔을 때 일시 정지 아니면 과거로 대감기 리와인드 이런 복원력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복원력 같은 것도 자주 쓰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프로그램 중에 좀 시각적으로 좀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레디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디로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 번호를 붙여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마음에 안 들 경우, 틀릴 경우. 이거 에이전트도 그런 복원력 설계도 요즘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고 수준의 그 엔진을 꿈꾼다면 우리가 고민해보면 이런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A, B, C에서 끝나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은 A에서 B 갔다가 A로 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왔다가 A에서 B에서 C 갔다가 B로 왔다가 무한하게 반복하고 실수를 복구해서 만족되는 게 세상 업무잖아요. 특별히 논문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짜느냐, 잘 짜는 게 랑그래프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클릭, 순환을 잘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CD롬 기억하시는지요? CD롬 보면 컴퓨터가 이거를 데이터를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기록할 때 어떻게 하나요? 순서대로 기억하나요? 랜덤으로 찍나요? 랜덤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랜덤을 기억할 때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하는 주소가 디스크 가운데나 특정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CD롬이 못 읽고 딱딱딱 쳤거든요. 똑같은 거로 노드가 실행하고 이게 어떻게 실행하는지 주고받는 엣지가 있고 그걸 총체적으로 모아놓는 글로벌 상태,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는데 요 구조를 잘 설정해야 토큰 없이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글로벌 상태와 리듀서의 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에이전트로 일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뭐 검색, 쓰는 거, 갖고 오는 것, 체크포인트 다 함께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검색이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에이전트로 조사해서 저장을 했는데 글 쓰는 게 저장을 해버리면 A 위에 B가 덮어쓰기 되잖아요. 그러면 B 자료만 남고 A 자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이 반응은 뭐죠?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AI 여기 글로벌 스테이트는 어디 저장되냐면 희한합니다. 이렇게 저장돼요. 에이전트가 병렬로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에이전트 A에게 일을 맡겼어요. 글로벌 스테이트에 A-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B에서 결과물 B-가 들어왔어요. 그 B-가 A-를 덮어 쓰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전체 묶어서 C-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쓰기가 아니라 글로벌 스테이트에서는 A의 결과, B의 결과를 합해서 또 다른 걸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순환, 회복력이 왜 되냐면 덮어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미지를 만들 때 내가 사진을 집어넣고 20대로 모습을 만들어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슷한데 뭔가 아닌데 20대 모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 구글이 양자역학과 엔트로피 원칙을 도입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사진이 있고 사진에 노이즈를 집어넣어요. 노이즈도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1, 2, 3, 4, 5, 6, 7, 8, 10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기존 틀을 깨트려요. 그리고 노이즈를 빼요. 재구성을 합니다. 노이즈 넣은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재순서가 가능할까요? 노이즈를 빼도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A 그러다가 B가 덮어 쓰는 게 아니라 A, B, C, D, E니까 거꾸로 E, D, A 아니면 A, B로 하면 그 순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내 고정값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게 바로 요거인 겁니다.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노드와 조건부 엣지가 있습니다. 노드, 에이전트 일을 하죠. 여기 보면 엣지가 있어서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우터로 하기도 하고 체크 포인터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error found 발견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error found 발견하잖아요. 근데 error found 여기 입장에서 true, 에러가 있다라고 나오면 코더 노드라고 해서 이걸 수정하는 노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error found에서 false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엔드 노드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요런 거를 짜는 걸 라직이라고 해요. 라우팅 라직. 다시 말하면 노드 실행한 뒤에 다음 목적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오류 발견하면 루프를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거를 일일이 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챗GPT 화면 들어가셨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요게 기본 소스 보기로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갑자기 화면 바뀌고요. 이게 코드로 싹 바뀌어요. 이런 코드로 다 짠 거예요. 그걸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민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뭐라 그러죠? 정확한 단어로 제가 생각나는데 기본 소스 보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보면 이런 걸 다 짰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 지배자입니다. 체크 포인터인데 1, 2, 3, 4, 5 이런 노드 통과 시점이 있는데 이걸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1에서 체크 포인트가 통과되잖아요. 1 마지막에 통과됐다는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2에 가서도 한번 해보고 기록을 남기고 3도 기록 남기고 4로 기록 남겨요. 근데 5에 갔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5 내에서 잘못된 거잖아. 왜요? 4 마지막에 통과됐다고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 기록을 보고 4까지 완성되고 5의 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2, 3, 4에 기록을 안 남기면 어떻게 돼요? 5에서 4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가버려요. 그럼 또 토큰 많이 사용하고 무한 루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노드마다 그런 거를 체크 포인터가 해놨다. 이거를 잘 해놓은 게 구글입니다. 그 구글 제민이 3.0 이상 가면 체크 포인터를 다 해놨어요. 아까 말한 MOE, 미처 오브 엑스퍼트 있잖아요. 전문가 세워서 그런 것들 다 해놨습니다. 자, 실전 아키텍처 자율보고 코드 생성인데요. 보세요. 드래프트 코드, 실행하러 명령 내렸어요. 이그제큐 코드를 실행합니다. 에러가 없잖아요. 끝나요. 근데 여기에 에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휴먼한테 돌아갑니다. 폴백, 인간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에러가 왜 이런지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글로벌 스테이트 있죠. 그걸 정의 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었습니다. 스테이트 정의, 메시지스 리스트가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 채팅창에 내가 너와 나눴던 대화들을 리스트로 정리해라. 코드 스트링 뭐예요? 코드를 문자열로 작성해라. 에러 리스트, 에러의 순서를 리스트 목록 작성해라.
iterations in 이것도 문자열로 작성해라. 이런 걸로 해서 내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겁니다. 무한 루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한 루프 할 때마다 또 돌아왔을 때 같은 반복 안 하려고 이런 거를 다 리스트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쪽 고객 지원 트라이즈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하면 에이전트 중에서 아까처럼 이런 형식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 두 번째 아키텍처 B처럼 이렇게 돌리는 에이전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테고라이저입니다. 어떤 의도가 오면 의도로 분석해서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뭐로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삼성 AS 센터 가보셨어요? 내가 어떤 물건 샀는데 전자제품 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전화로 삼성 AS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카테고라이저에서 이렇게 항목에 맞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환불해줘요. 환불 나 못 쓰겠어요. 환불해줘요. 그러면 전화원이 어디로 가요? 빌링 에이전트. 이게 뭐예요? 환불이에요. 환불 부서로 보내는 거고 아니면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트북이 있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기술 부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게 테크 에이전트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면 일부만 바꿔주고 뭐 해주세요. 그러면 리펀드도 돌아가서 돌려주기도 하고 역할에 맞게 이런 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병렬 방식 아키텍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통 많이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담당자 A가 작성하고 B가 검토하고 반려하고 다시 A가 수정하고 B가 재검토하고 팀 장치가 최종 승인하잖아요. 요런 걸 어떻게 랑그래프에서 노드와 엣지로 설계하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대신 짜주는 게 에이전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젠스파크나 예를 들면 마누스나 스카이웍이나 많은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엄청 나왔어요. 디자인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구글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걸 대신 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알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말한 그 과정을 그 에이전트에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야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통과하자면 그때는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새로운 걸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고 제가 오늘 받았던 외국에도 받았던 정보 중에 하나는 에이전트 다 짜주니까 뭐가 좀 그게 있어서 내가 중간중간마다 확인하고 내 의견을 반영해서 짜주는 것도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랑그래프 아니면 액터 모델 아니면 랭체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랑그래프 뭐예요? 그 그래프 그 구조도 랭체인 이걸 어떻게 엮고 순서대로 할 거냐 그런 거니까 한번 공부해 보셔도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단방향이 아니라 순환한 시스템 시간 지배하시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인사과 있죠. 인사과. 이런 사람들은 각 사람 정보가 있고 이 사람도 과에 배정하잖아요. 그런 일 해본 사람들이 이 일을 참 잘합니다. 자,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4번은 쉽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알 거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넘기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많이 힘든데.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시간 맞춰 끝냈더니 얼굴에 다들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아,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하루 종일 보면 힘들구나. 고민해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총 정리할게요. 이제는 자율운영 시스템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텍처 마스터를 위한 3대 핵심 축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스테이지 A, 스테이지 B, 스테이지 3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자료방 링크를 드렸죠. 거기에 가면요. 이 PPT가 있고요. 이걸 자세하게 표현한 수업 노트가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수업 끝날 때 제가 링크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자, 여기 보면 통제된 자율성이 있습니다. Human as a node. 옛날에는 AI에게 무조건 맡겼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챗GPT나 구글에서 이걸 포기했다고요. 자연어에서 기계어 연결은 불가능하다. 아시겠지만 이거 불가능해요. 인간 언어도요. 1대1로 맞는 단어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갈 뿐이지. 결국은 됐기 때문에 그럼 인간을 노드로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 AI도 한계가 있다 보니 오해를 하니 이거 어떻게 관여할 거냐 이런 고민이 참 많은 거죠. 100% 자율주행 AI 환상에 벗어나서요. 결정적인 경로에 인간을 집어넣어서 노드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AI를 활용했어요. 근데 AI 활용해서 논문 썼는데 그 논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AI가 아니고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잖아요. 주식 조사하는데 사는 건 누구 역할이에요? 나잖아요. A 사도 A한테 못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꼭 인간은 마지막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내고 싶은 데도 엄청 나옵니다. 상타의 중단과 재개가 있습니다. 뭐냐? 랑그래프 실행할 때 인터럽 비포, 뭐냐면 이게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형식이 맞지 않거나 에러 났을 때 그 멈추잖아요. 그 멈출 때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디로 이렇게 넘길 거냐, 아니면 어디로 돌릴 거냐, 요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두고 비동기적 응답을 대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아나분이 말한 것처럼 PRD 가보면 거기에 순서 다 정해놔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다 정해놔요. 정해놓고 하면 그 안에서 수정에 돌리기 때문에 토큰이 적게 들고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아예 고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적 권한 상승이 있습니다. 알람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AI가 스스로 위험도를 계산하고 임계치 초과 시에만 인간을 호출하는 동적 라우팅,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AI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99%의 정확도는 1%의 치명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책임성이 요구되는 기업에서는 100%예요. 예를 들면 제가 로펌에 가서 강의하는데요. 로펌 사람 되게 예민합니다. 요즘에 전에는 처음에 바이브 코딩 나오고 할 때는요. 로펌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냈냐면 자기들이 순수한 사례나 법률 검색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9% 제대로 됐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검색한 걸로 했다가 승소하지 않고 패소했어요. 그런데 그 1% 실수 때문에 뭐예요? 이거로 소송 걸려갖고 그 회사가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99% 정확도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1%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의 연상력이 있는데 이게 방대하지만 불안전해요. 예를 들면 회계. 아까처럼 주식이 전쟁의 상황 따라 막 바뀌잖아요. 변동되는 건요. LLM이 못해요, 진짜. 이걸 맡기면 안 돼요. 결국은 인간의 책임, 따로 파이썬이든 아니면 고급 기계어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방어하는 통제력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히틀, 휴먼 인 더 루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개입하는 히틀의 세 가지 개입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승인입니다.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스와 노우 결정하는 거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메일을 고객에 발송할까요? 예스 그럼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법률회사 갔더니 이번에 1인 대형 로펌이 등장했다고. 사무실 갔더니 변호사는 없고 컴퓨터 15대만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의뢰인이 어떤 거 사건이 있다고 놓으면 그거를 다 집어넣는데 컴퓨터가 역할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용 따로, 인사건 따로, 형사건 따로 집어넣고 변호사는 커피 마시고 있으면 얘가 구성을 다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변호사는 이메일만 확인해보고 예스나 노를 설정하면 예스면 그게 바로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잖아. 이런 승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AI 스튜디오나 제미니 가서 바이브 코딩 해보셨죠? 58로 만들었죠. 그거 보면 빌드 누르면 앱스를 간단하게 앱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거기서 바로 만든 앱스가 있고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엔티 그래피티랑 연결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죠? 그게 뭐가 있냐면 그냥 앱스를 만들면 이거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내가 로그인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저장하는 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엔티그래프트로 백핸드까지 연결해야 가능한 거죠. 근데 백핸드를 연결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권한을 설정하겠냐? 같은 구글 회사 건데도 승인하겠냐? 요걸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책임을 누가 져요? 인간에게 지는 형식이 어프로벌, 승인입니다. 수정은 뭐냐면 머디피케이션인데 자, AI가 작성한 초안을 인간이 직접 편집하여 승인하는 거. 예를 들면 AI가 논문을 쓰고 논문 써도 그대로 올리다 보니 카피큐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문장을 바꾸는 거죠. 나는 학교에 갔다. 그렇죠? 문장을 바꾸는 거죠. 내가 간 곳은 바로 학교이었다. 이렇게 바꾸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논문을 썼는데 야 이게 그렇게 받기 힘드니까 아예 한꺼번에 하려고 번역기에 돌려서 한글로 쓴 논문을 영어로 썼다가 독일어로 썼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더니 아예 벗어나더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 요즘에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걸려. 다 걸려요. 다 걸리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통과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녹화되고 있는 수업 시간에는 절대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A가 작성한 초안을 인간이 편집해 승인하는 거 이런 걸 바로 수정, mo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정보 제공, input. AI가 문제 해결 중에 막혔을 때 단서를 제공하여 실행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딱 진행하다가 막혔어요. 서버 비밀번호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AI에게 뭘 승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프클로 수행하시면 그게 아직 시큐리티가 좀 약해서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해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할 때 나에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어디까지 승인할 거냐.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내 계좌번호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있는데 어디까지 권한 설정할 거냐.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뭐 주민등록번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승인하는 거 그게 바로 인풋. 승인, 수정, 정보 제공. 이게 바로 휴먼 인 더 루프. 다시 말하면 히틀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셀의 동료와 상태 주입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체크 포인터로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노드가 이동 시대마다 성공할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상태를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저장된 정보를 중앙으로 가져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rupt before. 다시 말하면 액션 노드인데요. 딱 걸렸어요. 이거를 멈출 건지 진행할 건지 이 상태에 있을 때 강제 정지. 현재 스테이트를 데이터에 보고하고 서버에 리소스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선택하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단계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간간히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율이 많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AI가 만약에 내가 주민등록번 다 주고 나서 비품을 사는데 1만 원짜리 살 때마다 나에게 CEO에게 결제를 올린다면 자동화가 아니죠. CEO가 1만 원짜리 비품 살 때마다 얼마나 결제해야 되겠어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돼요. 뭐냐? 평가 요소, 거래 금액이 있는데 수신자의 신뢰도와 과거 요소를 평가를 놓는 거예요. 출력 0.0부터 1.0 사이의 정밀한 리스크에서는 어떻게 해라? AI는 반드시 행동 전 실행평가 이 노드에서 리스크 평가를 해서 여기에 허용된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적 나우지 아키텍처예요.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 노드가 있는데 위험도 계산합니다. 보세요. 위에 분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스코어가 1이 완벽한 전체 100%를 하면 0.8 이상일 경우는 일시 정지해라. 들을 수가 있고 만약에 0.8 이하다. 그러면 execute 뭐예요? 실행해라. 100% 자율적 실행해라. 이런 걸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서킷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해요. 그러면 CS가 API 호출 실패율 급증하게 되죠. A 에이전트가 B 정도까지 무한 루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차단 가능해요. 뭐예요? 그걸 돌릴 때 루프에서 몇 번 해라, 어떻게 해라, 권한을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서킷 브레이커 이거 기억나세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급락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혹시 뉴스 보신 분 뭐가 발동했다 그랬나요? 주식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일정 기간 내려가면 이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있어요. 올스톱이에요. 거래 정지예요. 이런 것처럼 실행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럼 주식시장 돌아가고 있는 게 에이전트입니까? 예, 맞아요. 에이전트로 이런 설정을 지금 우리까지 공부했던 이런 거를 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코딩을. 근데 이게 전에는 개발자가 일일이 다 짰으나 지금은 AI로 인해서 쉽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인간이 짜려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케이스 A입니다. 자율형 MMA 입찰 에이전트가 있어요. 승인 패턴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세요. 타겟 기업의 주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 인사를 분석해서 최적 인수가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트에 뭐라 나와요? 자, 150달러에 1000만 주 매수. 그러면 주문이 거래소 API로 전송되기 직전 그래프가 동결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물어보기 위함이에요.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스마트폰 알람이 있습니다. 생체 인식 검증을 통해서
완벽한 보험 승인 후 매주 주민증 실행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핸드폰에 주식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주식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이거 보면 내가 타겟으로 어떤 주식을 선정해 놓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의 리스크나 판매 액수를 해놓으면 이때 알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다가 그 허락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손가락 지문을 대면 지문을 읽고 허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 자율 마이그레이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 패턴이나 미래 조정인데요. 자,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이전한 스크립트 자동 생성이에요. 에이전트가 작성한 이런 드랍 테이블 및 인서트 SQL 쿼리문을 보관해야 되는데 수석 DBA가 대시보드에서 쿼리문을 리뷰하고 내가 허락을 하면 그 텍스트로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내 허락 받아서 내가 어떤 장소에 이게 클라우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거 저장된 장소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 허락하에 저장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도 옵시디언 공부해 보셨잖아요. 옵시디언 공부해 보면 내가 어떤 거에서 지정한 그 사이트에서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가 허락된 장소에 저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그거를 눈에 보게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프론트 엔드로 구성해 놓은 게 옵시디언 프로그램. 아니면 뭐 그게 뭐예요?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 노션 이런 거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아키텍트 시험됩니다. 100억 원 송금 방어전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보세요. 챌린지. 24시간 내에 파이썬을 활용하여 랭그래프즈 활용해서 AI가 스스로 판단해 송금을 실행하되 위험한 거래만 인간에게 결제를 올리는 동적 히트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트 정의 저렇게 짜면 돼요. 아까처럼 제이슨 스키마로 짜면 돼요. 리시피언트가 어떻게 문자열로 어마운트 총액이 얼마인지 리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 리스크 스코어가 얼마인지 휴먼 인간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인간에 가져와라. 이런 걸로 짜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블루프린트입니다. 송금 내역 초안 작성하고 수신자가 모르거나 어떻게 할 경우 어떻게 해라. 이거 리스크를 짜서 4번 갈 거냐 한 번에 갈 거냐 이런 형식하는 게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좀 빨리 배웠는데요. 요런 승인, 최종 승인, 인간의 승인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짜는 게 에이전트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맞출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짜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에이전트 프로그램 서비스에 가서 유료 비용을 좀 많이 내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구글 챗봇을 아예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강의도 그렇고 아크브라우저 저 사용하거든요. 화면 4개를 쪼갤 수 있잖아요. 그 왼쪽에 워크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챗봇으로 가볍게 빨리 만들어서 막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에이전트가 유명하다 그랬더니 에이전트 짜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에이전트를 뭐로 짜는가 했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입니다. 설교에서 모노분석에 뭐해서 설교문 짜는 거를 에이전트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구성할 때까지 일주일 걸렸어요.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에이전트 구성해서 설교 한 편 쓸 것 같으면 저는 에이전트 안 해요. 차라리. 그렇게 오래 그 가성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전트는 요 공부할 때도 우리가 AI 공부할 때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성비가 값되지 않으면 AI 왜 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리를 알면 빨리 짤 수 있고 실패를 줄일 수가 있으니 이런 형식으로 해라. 에이전트 프로그램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챗봇 만들어서 해도 되고 챗봇 만들어도 자동화 가능하니 노트북 LM과 구글 챗봇과 제미 챗봇과 뭐 구글 닥서 이런 거 연결해서 무한정 짤 수도 있으니 돈 내고 하든 뭐든 상관없으나 중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런 구조를 알고 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쉬지 않고 1시간 반을 달려왔는데요. 자,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오늘 하신 강의 거의 못 알아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바이브 코딩 아까 그러면 지금 난리인데 그 바이브 코딩이 이제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기계어를, 그걸 쓸 수 있으려면 저희가 기계어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오픈 클로우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오픈 클로우에 지금 무슨 클로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무지 많을 거. 제임스 파커도 아예 오픈 클로우 만들어 놨잖아요. 많이 해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픈 클로우를 통하면 내가 승인을 하고 내가 에이전트를 해 놓으면 얘가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객관적 제3자의 관점 떨어져서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AI가 설정만 잘해 놓으면 24시간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냥 돌리잖아요. 자세하게 보시면 바이브 코딩은 AI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코딩 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쁜 프론트엔드 이 화면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어로, 인간의 언어로. 질문 드릴게요. AI가 24시간 돌아갈 때 AI가 화면을 띄워서 마우스로 움직여서 찍던가요? 지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던가요? 에이전트는요, 화면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요. 0.64처럼 우리가 지금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은 우리를 위한 거지 지금 AI는요 자동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어요. 클릭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코딩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자율화되고 그게 산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화면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명령만 내리고 구성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 클로우 등장하면 전문가,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도 금세 끝났다. 요즘에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요. 홈페이지처럼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명령만 내려놓고 그 과정만 딱 보고 승인해 놓고 끝나요. 그럼 이런 예쁜 화면이 아니라 그냥 승인하고 끝내요. 그냥.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의미가 없죠. 이제 사람들은 안 봐요.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자료 조사할 때도요. 주식도요. 지금 화면을 보고 주식 띄우는 게 아니라 주소만 넣고 설정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가서 실시간으로 0.04초 내에 모든 주식을 다 분석해요. 근데 주식 화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주식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요즘에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AI 에이전트라는 사람 계속 돈 벌어요. 단타로 치는데 인간 전문가가 마우스로 보고 찍을 그 타이밍에 에이전트를 100번을 찍는데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공부해야 되냐? 아니요.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에 코덱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에는 엔티 그래피티가 있잖아요. 클로우드 코드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자연어를 넣으면 얼마나 잘 이거를 코딩을 만들어서 돌리느냐. 에이전트에 넣는 그 설정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로 승부가 날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떠요. 클로브 코드 세계대회 1인자가 막 감명을 줬다. 근데 그게 뭐냐면 코드를 누가 제일 적게 하면서 고급의 그걸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짜도 되고 AI로 짜도 돼요. 근데 AI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코딩 짜는 것도 경험으로 어떻게 설정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한 사람이 이제는 지배하게 돼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잭슨 왕 이야기를 압니다. 듣고 아직도 잊지 않아요. 잭슨 왕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코딩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장사할지 어떻게 산업화할지 그것만 고민하라 그랬어요. 코딩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프레임을 짤 테니 이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라. 개발자 분야에 오지 마라. 여러분이 못 따라온다. 딱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딩으로 가지면 안 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빠른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에이전트가 이제 기본이니까 이 트렌드는 가되 요걸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성비, 시간이나 공간이나 비용의 가성비를 따져서 어떻게 우리 원하는 분야 수익을 낼 거냐 이 고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가면요 개발자보다 이거로 사람들에게 가리키거나 물건 만들어 팔거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거든요. 1인이에요. 1년에 3천억 법니다. AI로 3천억을 벌어요.
자기 밑에 강사가 500명이에요. 3천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자로 가면 그건 오버하고, 왜냐면 우리가 아니 기계공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경험자가 있는데 절대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물 내잖아요. 개발자들이 코웃음 쳐요. 이걸로 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간과 공간을 적게 들여서 어떻게 우리 하고 있는 해결할 거냐. 그게 최우선입니다. 기계공학자든 교수님, 그걸 잘하나 적용은 어려워요. 네, 말씀하시죠. 교수님,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느낀 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네, 뭐냐면 조금 겁나는 게,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이제 몇 분 만났을 때도 잠깐 이야기 나눈 거긴 한데, 네,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무슨 네, 돈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위해 소비되는 비용들이 네, 이제는, 어, 초창기에만 해도 토큰 개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사실 되게 거리감이 있어 하고 이해를 못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토큰 개념이 이제 어떤, 정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돈과 네,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I를 사용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네, 문제는 진짜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AI로 더 성공하고요. 돈이 네, 없는 사람은 AI를 쓸 수가 없어서 더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벌써부터 맞아요. 기미가 보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앱을 만들 때, 그러니까 개발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AI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AI를 시키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개발자 소모 비용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토큰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토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개발 도구들을 미리 활용을 해서 그 코드들을 아예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폴더 전체를 넣어서 네, 기본적인 1차 개발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네, 검증 과정이랑 인셉션, 오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것들로 소모하는데, 그나마 우리 같은 기업이나 이제 1인 기업가들 중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한데, 일반 사용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3, 4만 원 내고 그냥 뭐 구글을 한번 이용해 보고 챗GPT를 한번 이용해 보고 이 정도로 끝나지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수십만 원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예를 여기서 노준환 선생님이 뭐 협회 관련된 어떤 앱을 만들어. 그러면 음,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 한 5, 60만 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겁나서 도전을 못하는 시대가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AI 에이전트들의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어떤 서비스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비용들이 뭐 일단은 무슨 우리가 그 뭐지 헥스필드에 뭐 시덴스 2.0이 적용된, 그리고 네, 소울2가 적용돼가지고 캐릭터화가 예전보다 훨씬 뛰어나진 부분들, 이런 경우도 보면 크레딧을 봤더니 기본이 뭐 20만 원대더라고요, 이제 월. 뭐 예를 맞아요. 들면은 이제 이미지 생성 AI만 기본이 20만 원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앱을 3개 만드는 동안에 소모했던 이제 토큰량이라기보다 그냥 비용으로 얘기하면 비용이 거의 한 70만 원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AI가 말이 AI지,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AI를 써야 되는 거. 저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아야 하고, LM에서부터 에이전트까지 계속 배울 것들을 추천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야, 씨, 그렇죠. 이거 돈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고, 이제 정말 한 6개월 정도, 1년만 지나면, 정말 그 메타버스 시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스티븐 네, 스필버그가 했던, 보면 진짜 그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것들을 해킹해서 끌어오고 죽이고 네, 뺏고 뭐 이런 이런 시대가 진짜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진짜 그 AI의 크레딧이 없어서 뭐 범죄까지 일어나진 않겠지만, 하여튼간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근데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생각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발표했죠. 클로드에서 혹시 여러분들 톰 크루즈의 그 엔티티 기억나세요? AI요? 지금 성공 하나 됐어요. 실험을 했는데 전 세계 은행 다 뚫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AI 시대 때도 이제 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최전방에서 그런 거 지금 사용하는 코딩이나 사용하는 아예 개발자, 그 개발자에서 평신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연결하는 이렇게 프론트 엔드나 이런 관심 가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아예 포기하는 사람, 여기 됐는데 어차피 AI인데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저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AI에 정말 고급과정 가려면 한 달에 저는 솔직히 말하게 150은 써야 돼요. 150 써야 돼요, 솔직하게. 예, 기본 나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느 날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운서 선생님도 공감하겠지만, 내가 150만 원 쓴다고 이 정도 버나? 이 가성비 갑이라고 말할 수 있나? AI 시대 때. 근데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까처럼 개발자, 중간 연결, 그 다음에 쓰는 사람,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개발자나 이게 연결하는 부분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AI 강사들이 책 쓰는 거 다 포기한 거 아시죠? 썼더니 옛날 책이 돼버려서 돈 버렸다고 이제 안 써요. 책 쓴 사람 바보라 그래요, 진짜 요즘에. 그래갖고 빨리 하고 빨리 파는 경향이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현상이 그 선두 그룹과 일반 사람들이 갭이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나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준하님도 그렇고 일반 교회에 클로드 코드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영원히 안 들어온다고 봐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도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냐? 저는 AI를 공부할 때 공부해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나 아까 말한 선두급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키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변의 기업에서 내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일 이쪽으로 지금 승부를 걸어야 앞으로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로펌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로펌 변호사 업계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보수적이래요. 법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들이 돈을 줘서 남을 시킬지언정 지들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 블루 오션입니다. 그런데 가서 아내와 함께 이미지 만드는 법, 그 다음에 AI 활용해서 조서 쓰는 법, 승소를 어떻게 하는지, 건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더니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학교도 가봤거든요.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가 있는데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강의 안 하고 어떻게 PPT 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정말 교과서 갖고 와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PPT 만드는지 알려드렸어요. 시각화로 만드는 거 다 알려드렸거든요.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블루오션이 어디냐? 우리가 갈 수 있는 개발자 오픈 클럽 그쪽은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잭슨 황대로 말대로 하고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자기들이 정말 힘들어한 일이 있어요. 요거 해결해 주는 게 우리는 더욱더 돈을 벌 수 있는 승부 걸 수 있는 자세다 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알려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의 작가협회에서는 그림과 이미지, 영상을 잘 만드시잖아요. 요거를 AI로 가리키는 쪽으로 가기보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걸로 만약에 교회로 가면 교회에서 공과를 어떻게 만들 쓸 수 있을지 학교에서 영상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실제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교보문고에 가셔서 지금 AI 관련된 책 나온 것 중에 시리즈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한 종류가 있어요. 찐 챗GPT 시리즈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회계사들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시가 나와요. 로펌은 로펌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별로 AI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보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적용한 거야.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영어인가요? 그걸 썼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라 대만에서 그 사람들 초청이 갔어요. 이 말은 뭐냐? 그림 이미지가 아니라 이 기술로 각 분야에서 일을 뭘 해결할 수 있냐. 그걸 잘하는 데가 미국 온톨로지 기반한 팔런티어 기업이에요. 거기는 국방부로 가면 AI로 국방부에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기업으로 가면 뭘 쓸 수 있는지 워크플로를 짜줘요. 지금처럼 에이전트처럼 이런 걸 짜준 역할만 해요. 그들은 AI 안 만들어요. 남의 걸 짜주는 상담 역할만 카운셀링만 하는 돈을 떼돈 벌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지금 기독교 작가들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예술은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웹페이지나 영상이나 이미지로 우리나라 직업군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 걸 하나씩 잡으면 사방에서 부를 거예요. 지금 이거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요 간단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네이티브 엔지니어링 저는 미리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어떤 업무가 있으면 다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는 걸 알려주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저 매달 한 번씩 가요, 로펌에. 그래서 저는 로펌에 고문이 됐어요. 저보고, 죄송해요. 우리끼리 농담 한번 할게요. 뭐냐면, 저보고 연봉 제시했어요. 얼마 주면 되겠니? 야, 목사가 연봉 받아요, 로펌에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수준인데, 이걸로 연봉까지 제시해 주시니까 고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라는 좀 죄책감도 있지만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사회에서는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AI가 내 일에 뭘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걸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사 프로필 짤 때 아마 AI 뭐 다룬다고 하지 마시고 AI로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 내가 어디에서는 어떤 역할 이렇게 할 경우 분명히 이제 장담합니다. 사방에서 부를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서점에 찾고 있고 지금 그런 책만 AI 쪽은 시리즈가 다 나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AI만 강의한 사람 다 문 닫았어요 지금요. 그리고 구글 CEO가 올해 말에 AI 관련된 90% 가까이가 망할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딱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AI는 하시라. 대신 개발자 따라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시되 진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지금 다루고 있으나 자기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걸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갑자기 김사희님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러다가 평준화 되면 어떡합니까? 평준화 되면 어때요? 평준화 될 때쯤 되면 동남아시아는 그때서야 올라올 텐데 그때는 해외 다니면서 하면 돼요. 우리는 은퇴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 없어요. 동남아시아 아직 택도 없어요. 챗GPT 프롬프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쯤 되면 그때는 인터넷 되고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앞으로 많이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보지 마세요. 주변에 업무 해달라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 요번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저 인천에 있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또 저를 초청했어요. AI 캠프.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AI 캠프를 하는데 AI가 완벽히 좋은 거 아니다. 평양성이 있다. 때로는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캠프를 꾸린 거예요. 근데 주변에 모든 AI 강사한테 요청했는데 다 거절을 했대요. 그런 주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강사들이 AI 툴 방법만 공부한 거야. 특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럼 AI 평양성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해봤잖아요. 우리 미드전이든 어디든 간에 똑같이 30대 남성 그러면 나오는 기준이 어디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잖아요. 흑인 절대 안 나와요. 이미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어요. 그 증명하기 쉬워요. 이런 걸 재밌게 꾸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런 관념으로 이미지로 이런 걸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다 불러요. 계속. 되게 재밌어요. 학교 공개하는 왜 좋은지 아세요? 내가 PPT를 강의만 뿌리잖아요. PPT 한 장당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강의비 따로, PPT 비용 따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뭐 문화센터 가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게 많아요. 내가 자유제대로 짤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갈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여간에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A의 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쓸만한 이 시간에 가성비의 값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